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국시가 얼마 안 남았죠? 그쵸? 금방이죠? 그쵸?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저하고 낯이 익은 사람도 있고 저번에 우리 그 단원 평가할 때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 우리 성인간호학이 국가고시에서 첫 번째 과목이죠. 처음 시간 1교시에서 처음 시간 몇 문제 나오죠? 80문제예요. 80문제면은 거기서 한 몇 점 맞아야 되죠? 꽈락을 면하려면 32개? 32개만 맞으면 안 되죠. 그쵸? 몇 점 정도 맞아야 돼요? 60점보다 이제 80점을 맞아야지. 그래야지 그거를 메꾸죠. 어떤 걸 메꿀까? 관리?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지역은 지난해 어려웠으니까 이번에는 안 어려울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지역사회 간호학은 이제는 안 어려워요. 다른 한 과목이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인간호학에서 어려우면 이제 그땐 끝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거의 한 달? 1월 23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성인간호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수문사책 보고 현문사책 보고 달달달 외우는 거는 그건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저랑 하면서 어떤 게 답이고 왜 이게 답이 아닌가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80문제가 그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총론, 강론 해갖고 이제 80문제로 나오는데, 총론, 강론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시죠? 총론 같은 경우에는 수술부터 시작했고 염증, 여러 가지 면역, 호스피스, 임종, 성인기간호, 그게 바로 총론이고, 강론은 시스템별로 나오는 게 강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된 게 이제 80문제로 되는데, 모의고사가 거기 잠깐 이 페이지를 보면은요, 단원 문제가 1, 2, 3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3회가 나와요. 근데 요거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갖고 시스템별로 정리해서 요거를 이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답을 안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풀어보는 게 좋은데, 그러면 안 풀어보고 질문만 많고 그래서 일단 답을 달아놓고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해설이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죠,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답을 가리고 풀어보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상하다, 답이 왜 라번이 아닐까? 그럼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정리한 걸로 해갖고, 제가 요거는 여기 보면 단원 문제에서 호흡기계하고 순환장애가 들어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제가 갖고 와서 이거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답이 붙어 있는 거, 답이 있는 거를 다 제가 강의하지 않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제가 골라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셔갖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지금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한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예습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복습만 하세요.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니까 예습은 하지 마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갖고 꼭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돼요. 한두 번씩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갖고 온 문제는 뭐예요? 기출문제 중심이에요.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변형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나오면 안 되니까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인데, 우리가 간호사 국시가 문제은행을 통해서 돌리는 거 알죠? 그쵸? 모르시나? 문제은행 통해서 돌려요. 그래서 문제은행 통해서 돌리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다 나오고, 또 안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두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A형. A형이 뭐라 그랬죠? A형? A형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옳은 것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옳은 것은에서 2분에서 3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풀으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간호사 국시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은 이제 옳은 것은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편입생들이 많은 거 아시죠? 3년제에서 4년제 가면서 편입생들이 많이 대거 그 시험에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간협에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국시를 96%에서 작년에 97%였으니까 97%였을 경우에 그러니까 1,500명이 그 불합격을 했었어요. 그 1,500명. 2만 명이 이제 들어가서 국시를 하면은 1,50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각 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올해의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 학교 출신들이 간호사 국시를 100%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편입생들이 많고 또 3년제에서 4년제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이 기다렸다가 스탠바이 해갖고 국시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각 학교별로 상당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합숙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호사 국시 그 특강을 제가 여러 번 다녀보니까 합숙하면서 시키는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이랑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내가 이렇게 풀어보면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 그걸 왜 이게 답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가는 이 단원 문제 풀이 1은요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그러니까 총론하고 강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4년기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막 머리 아프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린 거를 제가 뽑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좀 힘들 거예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힘들지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졸지 마시고요. 한 첫 번째에서 2시간 정도는 졸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제 들어갑시다. 나머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올리시고 쉬는 시간에 하시면 돼요. 자, 단어 문제 풀이 1번.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자, 우리가 왜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이,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래서, 자, 1번 봅시다. 다음 중 저장성 정맥주사액.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저장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 저삼투성이에요? 고삼투성이에요? 저삼투성이죠. 자, 1번 0.45 NaCl, 2번 0.9 NaCl, 3번 5% 포도당, 4번 5% 포도당 생리식염수, 5번 하트만 솔루션. 우리가 저장성 정맥주사액은 이 5가지 중에서 뭐냐면은 1번이에요. 1번 저장성. 그래서 그러면은 2번은 뭘까? 등장성. 그렇지. 5번은 고장성이에요. 하트만. 그래서 요거 저장성 정맥주사액 0.45 NaCl. 자, 넘어갑시다. 2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키포인트 출혈이에요. 출혈하고 있는 대상자가 응급실 내원했어요. 뭐 다발성 외상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교통사고가 많죠. 다발성 외상으로. 간호사가 기대할 수 있는 저혈량과 관련된 보상 기전의 증상이 아닌 건. 자, 출혈이니까 어떻게 될까? 혈량이. 그쵸? 줄지. 그러니까 저혈량이에요. 저혈량. 자, 저혈량일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혈압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혈압이 내려가지. 그러면 맥박은 빨라져요. 그 다음에 발한 기능도 어떻게 올라가고, 발한 기능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핍류가 있지. 왜? 왜 핍류가 있어요? 그렇지. 혈량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신장으로 가는 그 혈량이 신장으로 몇 퍼센트가 가냐면은 그 총 혈액량의 25%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혈량이니까 신장으로 가는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핍류가 나온다라는 거. 문효하고 핍류는 틀리죠? 시간당 몇 cc이야? 30cc야. 핍류. 자, 그 다음에 혈압은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보상 기전의 증상이 아닌 건 뭐예요? 고혈압이지. 그치? 고혈압. 자, 그 다음에 3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나트륨 혈증을 가진 대상자가 정상 나트륨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나트륨을 투여하는 것보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혈청내, 그러니까 혈장, 혈액, 똑같은 말이에요. 혈액 내 나트륨량의 그 정상 수치가 몇일까? 나트륨, 정상 수치.
자, 이게 세포예요. 그럼 세포 안에 가장 많은 양이온이 뭐예요? 칼륨이지. 그 다음에 혈액내, 그러니까 세포 외에 가장 많은 양이온? 나트륨.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에 가서 NAK를 딱 뽑으면은 NAK 수치가 훨씬 높잖아. 그쵸? 왜? 세포 외가 혈액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세포 내 외에 혈장, 혈청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나트륨의 정상 수치가 몇일까? 135에서 몇? 145.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미리 이퀴발란트. 135에서 145. 그러면 135 이하면 뭐? 저나트륨 혈증. 145 이상이면은 고나트륨 혈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35에서 145. 근데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135 이하인데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대부분 저나트륨 혈증이 수분이 어떻게 많은 경우에 저나트륨 혈증인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나트륨 수치가 낮은 경우에도 수분은 가만히 있는데 나트륨 수치가 낮은 경우에도 저나트륨 혈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수분이 많은 경우에 저나트륨 혈증, 희석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어떤 경우가 더 안전할까? 자, 1번 무의식, 2번 수분 가행, 3번 탈수 예방, 4번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 5번 화상 직후 상처 부종 감소를 위함. 자, 5번은 화상하고 나트륨하고는 상관없고 포타슘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자, 여기 1, 2, 3, 4에서 가장 정확한 거 뭐냐면 수분 가행이에요. 수분 가행이 있는 사람에게 수분 제한을 해야지. 그쵸? 근데 이걸 많이 틀렸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성인간호학에서 한두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나와요. 이상한 문제. 그게 이제 5문제가 넘어가면은 성인간호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뭐? 2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고나트륨 혈증을 치료할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자, 3번하고 4번 이거 별표를 치시고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좀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혹시나 해서 우리가 고나트륨 혈증은 몇 이상? 145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황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아니면은 응급실을 왔는데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딱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145 이상이 고나트륨 혈증인데 이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 1번 적혈구 형태 변화, 2번 적혈구 가수분해, 3번 뇌부종, 4번 신부전, 5번 다량의 설사. 자, 여기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아니면 혹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로 바꾸세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다른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저나트륨 혈증하고 고나트륨 혈증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할까? 그렇지. 고나트륨 혈증이 사망률이 더 높아요. 저나트륨 혈증보다. 왜냐하면은 수분 손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치? 고나트륨 혈증은 수분 손실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보다 더 사망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혈청 내 소듐 농도가 145ml 이퀴발란트 이상인 경우, 자 보면은 거기 그 고나트륨 혈증 대부분 어떨 때 많이 수분이 손실이 될까? 설사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아까 혈액이 그치, 출혈 있을 경우. 근데 대부분 발열이나 구토 혹은 설사로 인해서 어떻게 과다한 수분이 손실되거나, 그죠? 과다한 수분이 손실되거나 충분한 수분이 대체되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 치료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량의 설사예요. 다량의 설사. 자, 다량의 설사 거기다가 별표를 하시고. 그러면은 누가 가장 취약할까? 영아. 그 소아과 애들 다량의 설사 해갖고 오면은 그거 치료 못하면 죽어요. 그걸 치료 못하고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어떻게 응급실이나 어디 와갖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뭐 NAK라든가 그런 거 해갖고 아주 하이드레이션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5번 봅시다. 반의식 대상자가 불안정과 쇠약의 증상을 보이고 불안정에다가 별표를 하시고요. 불안정. 신경학적 증상이지? 그치? 불안정. 그 다음에 혀는 마르고 부어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혀가 건조한 거지? 혀가 건조해요. 체온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37.4도. 자, 소변의 비중이 1.020인데 우리가 소변 비중이 몇이 정상일까? 그렇지. 1.015에서 1.03 혹은 1.025. 1.015에서 1.025. 뭐 03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소변 비중의 정상치예요. 소변 비중을 왜 보지? 농축되어 있는 거를 보잖아요. 그쵸? 농축되어 있는 거. 이 사람이 수분이 체액이 얼만큼 농축되어 있고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때 이 환자의 혈중 나트륨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이거 5번하고 4번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고나트륨 혈증이 초기에 아까 그 4번이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요. 자, 오심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핍뇨가 일어날 수 있지. 핍뇨.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은 뭐 안절부절. 안절부절. 자, 안절부절하고 불안정.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정한 거는 뭐? 신경학적 증상이에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때 그 소듐치가 거의 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까? 155 미리 이퀴발란트예요. 155 미리 이퀴발란트. 그래서 만약에 그 답이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죽지? 응? 165, 170 나오면 죽어요. 근데 불안정하고 쇠약의 증상을 보인다. 불안정,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면 어떻게? 보더라인이 155mm 이퀴발란트. 이때는 빨리 어떻게? 손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 3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고나트륨 혈증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응급실에 가면 NAK를 가장 많이 체크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155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얼른 하이드레이션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이제 그 칼슘이에요. 고칼슘 혈증의 치료를 위한 중재활동 중 부적절한 것은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3개가 있어요. 답이 3개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칼슘의 정상 수치, 혈액내 칼슘의 정상 수치 몇일까? 4.5에서 5.5. 단위는 똑같아요. 혈청내 칼슘의 정상 수치 4.5에서 5.5. 그러면 고칼슘 혈증일 경우에는 몇? 그렇지. 5.5 이상이 고칼슘 혈증이에요. 자, 이거는요. 고칼슘 혈증일 경우에는 심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요. 사망률이 30에서 50%예요. 심부정. 우리 심장의 근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칼슘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중재활동 중 부적절한 것은 자, 1번 칼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용액의 투여. 맞아요. 용액의 투여. 그 다음에 2번 신장을 통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리식염수 투여 없이 이뇨젠 라식스 투여. 예전엔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리식염수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면 2번도 틀린 문제예요. 아셨죠? 이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번 무기성 인산염, 4번 정맥내 인산염. 자, 예전에는요 인산염을 많이 투여를 했거든요. IV로도 투여하고 먹는 거로도 인산염을 투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인산을 왜 투여할까? 인산염을 인을 왜 투여할까? 그렇지. 칼슘 농도를 줄여줘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맞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거를 금지해요. 왜? 왜 그럴까? 우리가 간호학이 근거 중심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거 중심이 뭐냐면은 데이터, 그쵸? 논문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죠? 석회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나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자, 이는 혈청의 칼슘 농도를 줄여주나 어떻게? 조직의 심한 뭐를? 석회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고요. 석회화를 초래해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콜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혹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거 맞아요. 왜 그럴까? 자, 스테로이드 제제는요. 비타민 D하고 이렇게 어떻게? 기량작용을 해요. 자, 비타민 D.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어떻게 도와주지? 어디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까? 그렇지, 장. 우리가 흡수하면은 장에서도 소장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으면은 어떻게? 칼슘의 흡수를 어디에서? 소장에서 그걸 갖다가 촉진을 해주는데, 자, 이거는 이 환자는 고칼슘 혈증이에요. 혈액 내 칼슘이 많지. 그러면 비타민 D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잖아요. 콜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이거하고 어떻게 비타민 D하고 기량작용을 해갖고 칼슘의 흡수를 어떻게 막아준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장기간 부동 환자. 자, 장기간 부동 환자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장기간 부동 환자는 칼슘이 어디로 나와요? 뼈에서. 어디로? 혈액으로. 뼈에서. 혈액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혈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청 내 칼슘 수치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지. 그럼 이런 환자한테도 비타민 D를 복용을 해야 되나? 안 되지. 왜? 비타민 D는 먹으면은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키니까 이런 사람도 먹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몇 번? 2번, 3번, 4번. 자, 그 다음에 고칼슘 혈증이 또 이런 장기부동 환자도 있고 또 암 환자들도요, 고칼슘 혈증이 높아요.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고칼슘 혈증이 있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봅시다. 자, 신부전으로 입원한 대상자가 지난 2일 이틀 이상 위 불편감이 있어 왔으며 많은 양의 제산제를 먹었다고 한다. 많은 양의 제산제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자, 많은 양의 제산제는요. 자, 제산제에는 뭐가 많이 섞여 있냐면, 그렇지, 누가 얘기했지? 마그네슘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응? 마그네슘. 제산제 투여하는 사람은요, 마그네슘 수치를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산제를 먹었다고 한다. 혈압은 110에 70이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으며, 자, 전신 쇠약 증상에다 별표. 이 환자에게 예상되는 마그네슘 수치는, 자, 그러면은 제산제를 어떻게? 마그네슘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럼 마그네슘의 혈청 내 정상 범위는 몇일까? 마그네슘 혈청 내 정상 범위. 응? 자, 우리가 마그네슘 하면은요, 1.5에서 2.5. 1.5에서 2.5. 마그네슘 정상 범위예요. 그러면은 2.5 이상일 경우에 뭐? 고마그네슘 혈증. 이 사람은 고마그네슘 혈증이에요. 많은 제산제를 먹었다 하면은 고마그네슘 혈증. 그래서 여기에서 자, 전신 쇠약 증상. 우리가 마그네슘 기능이 뭐가 있을까? 마그네슘은 신경 자극을 전도시키고 또 평활근 심장근을 수축시켜요. 마그네슘. 근데 마그네슘이 만약에 이게 고마그네슘 혈증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근육세포 활동이 감소가 돼서 전신쇠약 증상이 오는 거예요. 전신쇠약 증상 밑에다가 근육세포 활동 감소라고 쓰세요. 근육세포 활동 감소. 이거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 나와갖고 예전에 많이 틀렸던 문제. 자, 이럴 경우에는 자, 1번 보세요. 11, 3번에 1, 4번에 2. 자, 우리가 1.5에서 2.5잖아요. 그 2.5가 넘어야 되니까 3번은 답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안 되죠. 자, 1번하고 5번, 11하고 15일 경우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카디악 어레스트 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1.5하고 2.5 이상 근사치 5에서 전신쇠약 증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아까 우리 155, 그것도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고마그네슘 혈중에서 O 수치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O일 경우에 뭐? 전신쇠약 증상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 양의 제산제를 먹은 경우에 혈청 내에 한 5 정도 나타나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오늘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고칼슘 혈증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고칼슘 혈증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 원인 암도 있고 또 이뇨제 많이 썼을 때 그치? 이뇨제 그 다음에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그치? 저하증이 아니라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자 그러면은 8번에 고칼슘 혈증과 관련된 것은 뭐예요? 그렇지.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칼슘이 어떻게 정체되죠?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증상이 어떻게 돼요? 칼슘이 정체돼요. 칼슘이 정체되고 저인산 혈증이 초래되죠. 저인산 혈증. 그래서 8번에 1번. 자, 9번 봅시다. 세포 용액 용량 감소. 다른 말로 저혈량. 저혈량 대상자를 위한 간호중재가 아닌 것은 자 1번 신관료를 사정하기 위해 소변량의 감시 왜? 저혈량이 왜 소변량을 감시한다고? 그렇지 혈량의 25%가 가야 되는데 저혈량이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핍뇨가 일어나니까 소변량 감시하는 거 모니터하는 거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뇌혈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트렌들렌버그 체위로 눕힌다 트렌들렌버그 체위가 어떻게 돼요? 어떤 거야? 이렇게 이게 이쪽이 머리가 있는 거잖아 이쪽이 다리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혈량인데 뇌로 못 가는데 그쵸? 이러면 안 되죠. 저혈량일 경우에 샥 체위가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쵸? 그래서 뇌혈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트렌들렌버그 체위로 눕힌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리를 올려줘야지 머리를 밑으로 내려주는 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 적절한 환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대에 평평하게 눕히고 다리를 거상시킨다. 3번이 맞죠? 2번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환자가 서 있을 때 정맥 환류를 증진시키고 체위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운동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5번. 정맥으로 등장액을 주입한다. 그래서 9번도 많이 틀렸어요. 왜? 우리가 그냥 머리를 좀 낮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요. 머리 낮추는 것보다는 뭐? 다리를 위로 올려야지. 다리를 위로 올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이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체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발표를 하시고요. 이것도 좀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가끔씩 많이 나오는 거 기초 생리학이 가장 많이 기초 생리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체액. 우리가 체액을, 총 체액을 세포 내액하고 뭐? 세포 외액으로 나눠요. 세포 내액하고 세포 외액.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포 외액이 중요하지. 세포 내액보다 세포 외액이 언제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체중의 몇 %가 세포 내액일까? 40%. 성인 체중의 40%가 세포 내액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포 외액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간질액, 그 다음에 혈장, 간질액하고 혈장이 있어요. 세포 외액에는. 자, 간질액은 세포 외액의 몇 %를 차지하냐면 세포 외액이야. 세포 외액의 80%. 세포 외액의 80%. 혈장은 세포 외액이 20%. 아셨죠? 세포 외액에는 간질액과 혈장이 있어요. 이 안에 간질액에는 림프도 포함돼요. 림파도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림파 포함되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우리 1번부터 풀어봅시다. 성인의 체액은 체중의 75%를 차지한다. 자, 이게 40%고, 이거는 체중의 뭐? 20%, 60%를 차지해요. 60%. 아셨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여성이 남성보다 수분의 비율이 더 크다? 우리가 청년 초기까지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대요.
근데 청년이 이제 지나가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총 체액량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여자는 뭐가 많아? 남자보다 몸에. 그렇지. 지방이 많지. 지방하고 물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추위는 누가 더 잘 타요? 남자가 더 잘 타요. 지방이 여자가 더 많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체액은 누가 더 많다고? 수분은? 남자가 여자보다 총 체액량이 더 많아요. 지방이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2번도 어떻게? 틀렸죠? 2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세포 내액은 간질액과 혈장으로 구분된다. 뭐가 틀렸어요? 외액이지. 세포 외액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림프는 간질액의 구성 성분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세포 간질액은 세포의 영양분, 수분, 전해질을 운반한다.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하고 5번이에요. 왜 맞을까? 세포 간질액은요, 우리가 노폐물, 생산되는 노폐물이라든가 CO2 그런 것도 제거하고 어떻게? 영양소, 수분, 전해질도 운반을 해줘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이 맞습니다. 10번의 답은 4번, 5번. 자, 11번 봅시다. 세포 외액 용량 결핍의 증상이 아닌 것은 저혈량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저혈량. 자, 경정맥의 허탈 1번. 맞을까 틀릴까? 맞지? 우리가 누운 자세에서 경정맥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누운 자세에서 경정맥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번 말초 혈관의 이완이 아니라 수축? 허탈이에요. 허탈. 수축이 아니라 뭐? 허탈 상태. 우리가 이완하고 허탈하고는 틀려요. 이완은 콜랩스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허탈 상태. 그 다음에 3번 헤마토크리츠가 어떻게? 증가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 그치 감소되고 혈압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피부 탄력성은 어떨까요? 저하. 안구, 함몰, 푹 꺼지잖아. 그쵸? 우리 그래서 이뇨제 많이 먹은 사람들 아침에 보면은 체중 잴 때 눈이 푹 꺼져 있어요. 안구 함몰. 그 다음에 갈증이 나타나고 근육이 약화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증상이고, 자, 요 비중이 증가될까 감소될까? 증가가 되지. 그러면 또 하나, BUN이 증가될까 감소될까? 증가가 돼요. BUN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 11번에는 답은 2번이고 나머지 증상도 기억을 하시고, 체온은 어떨까? 올라가지. 그치? 체온 상승. 체온 상승의 빈맥. 아셨죠? 자, 그래서 답은 11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세포 외액 용량 과다. 이건 뭐예요? 고혈량의 증상인데 여기에서 그 가운데다가 좀 하나만 집어넣으실래요? 가장 흔한 증상. 가장 흔한 증상. 자, 세포 외액 용량 과다. 고혈량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호흡곤란. 왜 호흡이 곤란이 될까? 왜 호흡이 곤란할까? 왜? 세포 외에 고혈량이 있을 경우에 왜 호흡이 곤란해? 폐포에 수분이 축적이 되니까. 그치? 그쵸? 폐포에 수분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그 저혈량일 경우에 누워있을 때 어떻게, 경정맥이 어떻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 누워있을 때 이렇게 그거는 체크하는 거였잖아요. 고혈량일 경우에는 반자위로 있을 경우, 세미파울로스 있을 경우 어떻게? 경정맥이 어떻게 될까? 경정맥이 눈에 띄게 보여요. 경정맥이 눈에 띄게 보인다. 팽만 한다는 반자위로 있을 경우. 그 다음에 3번 혈압이 어떻게 될까? 혈압이 대부분 상승해요. 혈압이 상승하고. 네 번째,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체액이 정체가 되는데, 그래서 요온성 부족이 오거든요. 요온성 부족, 체액이 정체. 어느 부위에 많이 오냐면은요, 이건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천골 부위에 체액의 정체를 사정하기 위해서 천골 부위의 부종을 사정한다. 천골. 아셨죠? 체액 정체 천골 부위. 자, 그 다음에 요 비중은 어떻게 될까? 감소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체중이 어떻게 돼요? 체중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거기 1번 보면 혈청 나트륨의 변화도 올 수가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저 나트륨 혈증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빠른 체중의 증가. 4번이고요. 3번은 왜 틀렸어요? 그렇지.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세포 외액 용량 가다. 고혈량. 그럼 고혈량 대상자를 위한 간호중재증 옳지 않은 것. 1번 체액 과다를 감소시키기 위해 처방된 이뇨제 투여.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뇨제 말고 또 어떤 거를 투여를 해야 될까? 응? 디기탈리스 제제를 많이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C 이니비터. 그 다음에 베타블로커. 세 가지도 좀 알아두세요. 디기탈리스, AC 이니비터, 베타블로커. 이거는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줄이고 산소 공급량을 늘려줘요. 세 가지. 이뇨제, 디기탈리스, AC 이니비터, 베타블로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러면 1번은 맞지? 간호중재증 맞죠? 2번 호흡곤란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횡화의를 취한다? 반자의지. 그쵸? 횡화의는 뭐예요? 우리 그냥 누워있는 거잖아. 그쵸? 반자의예요. 한 30에서 40도 정도 올려줘야 돼. 우리 호흡곤란 환자들 다 올려주잖아. 그쵸? 그 다음에 3번 체액 정체 정도를 알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청골부종. 청골부위 특히 그쪽에 많이 정체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분 정체 감소를 위해서 식이에서 나트륨 제한 교육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5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래서 답은 뭐?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뭐 이건 그냥 뭐 이런 문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맥 치료 합병증으로 공기색전증이 발생했다. 관련 없는 증상. 호흡곤란 올 수 있고, 청색증 올 수 있고, 약한 맥박 올 수 있고, 고혈압 올 수 있지. 무반응은 아니죠. 그쵸? 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다음 중 저 나트륨 혈증과 관련 없는 거. 아까 저 나트륨 혈증이면 혈청 내 소듐 양이 몇 이하? 135 이하예요. 135 이하. 자, 이럴 경우에 저 나트륨 혈증이 가장 많이 오는 거 구토 있을 경우에 올 수 있고요. 자, 이뇨제 왔을 때 이뇨제는 어떻게? 왜 저 나트륨 혈증이 일어나죠? 수분이 빠지면서. 그쵸? 나트륨도 같이 빠지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위간 흡인일 경우에도 나트륨 혈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설사할 경우에도 저 나트륨 혈증이 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액성 설사예요. 장액성 설사. 우리가 설사할 경우에 그냥 약한 설사는요, 저 나트륨 혈증이 와요. 근데 만약에 장액성 설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우리 영어로? 장액성 설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응? 워터리 다이아리아. 그치? 수양성 설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워터리 다이아리아, 너무 많이 워터리 다이아리아면은, 자, 고나트륨 혈증이 올까? 저나트륨 혈증이 올까? 고나트륨 혈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별표 치시고, 요거는 좀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산염기 균형 유지를 위한 신장의 조절 기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우리가 전해질 균형도 중요하지만 산염기 균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체 내에서 산염기 균형 조절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휘발성 어떻게? 호흡을 통해서. 그쵸? 호흡. 우리 호흡성 산독증, 호흡성 그 다음에 알칼로시스, 그쵸? 호흡을 통해서 산염기를 어떻게 균형 조절해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자, 호흡은 다른 말로 이제 폐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가 또 어디 있을까? 신장에서 산을 어떻게 암모니아하고 결합해갖고 어떻게? 이게 산이지, H, 이게. 그럼 여기 호흡에서 산은 뭐예요? CO2예요. O2가 아니라 CO2라고. 이따가 이제 호흡성 알칼리성, 그 다음에 그 호흡성 산독증 할 때 CO2 과잉 축적하면 호흡성 산독증이 되는 거예요. CO2는 산이에요. 아셨죠? 탄산. 자,
그래서 요거는 암모니아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산을 배출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화학적 완충제가 있어요. 이건 혈액 내에서 하는 거. 화학적 완충제. 그래서 자, 장기에서 하는 건 호흡하고 신장인데 어떤 게 더 빠를까? 수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걸까? 어? 장기에서 호흡이지. 이거는 즉각적으로 빨리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분 내에 빨리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신장은 요거는 수분 내에 이루어지고 이거는 수시간 내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정교할까? 그렇지, 신장이 더 정교해. 좀 느리긴 하지만 정교한 건 뭐? 신장이에요. 정확한 건 신장이에요. 이거 호흡은요 약간 좀 정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거. 수분 내. 아셨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는데, 자, 거기 봅시다. 산염기 균형 유지를 위한 신장의 조절 기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신장은 중탄산염, 탄산 완충 체계 중, 요거까진 맞아요. 중탄산염을, 우리가 중탄산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바이카보네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이카보네이트. 자, 그 다음에 탄산. 탄산은 뭐라 그랬지? 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탄산염은 뭐예요? 염기예요. 염기. 탄산은 산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조절하냐면 신장은요, 탄산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중탄산염을 조절해요. 그거를, 그 화학적 기호를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를 어떻게 나타날까? HCO3 마이너스. 아셨어요? 요걸 조절한다고. 그럼 뭐가 틀렸어요? 탄산을 조절한다. 이게 틀렸지. 자,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생리학에서 배운 거야. 생리학에서 배운 거. 자, 그 다음에 2번. 신장은 휘발성산을 배설한다. 뭐가 틀렸어요? 휘발성산을 배설하는 거는 어디였어요? 폐였잖아. 폐. 신장은 비휘발성 H이온을 배설한다. 뭐하고 결합해서? 암모니아하고 결합해서.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참 얄밉죠. 비휘발성, 휘발성. 그래서 우리가 휘발성 하면은 뭐 호흡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휘발성은 신장. 아셨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신장은 수분 이내 산염기 불균형을 조절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폐라 그랬잖아. 호흡. 신장은 뭐 수시간 내. 그래서 정교한 거는 어디? 신장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신장은 산염기 균형을 위해 암모니움으로 수소이온을 배설시킨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H이온하고 암모니아하고 결합해갖고, 그쵸? NH4. 그쵸? 요렇게 해갖고, 어떻게? 수소이온을 배설시킨다. 소변으로 배설시킨다. 맞아요. 자, 5번 잘 보셔야 되는데, 신장은 H이온과 나트륨 교환을 활성화시킨다. 교환이 아니에요. 교환. H이온을 어떻게 배설하고 수분과 나트륨을 어떻게 그렇지. 재흡수하지. 교환이 아니지. 아셨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이건 아주 어려운 거. 아주 난이도가 아주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난이도를 높이려면은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위세척 시 보통 수돗물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우리가 수돗물 쓰면은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저나트륨 혈증. 그래서 수돗물 사용하면 안 되지. 뭐 사용해야 돼요? 셀라인 사용해야 되지. 셀라인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 고나트륨 혈증과 탈수로 입원한 대상자를 간호할 때 의사에게 보고해야 할 경우. 자, 1번 수축기 혈압이 90mmHg Hg이고 맥박이 104회일 때. 2번 체온이 37.5도씨일 때. 3번 갈증을 호소하며 물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고나트륨 혈증 수분이 저하됐을 때 사람이 이제 갈증을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보상 기전의 하나예요. 여러분. 아, 내가 물을 먹고 싶다. 수분이 부족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먼저 보상 기전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갈증을 호소하면서 물을 먹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시간당 소변이 50cc에서 15cc로 떨어졌을 때. 5번. 정맥혈관이 막혔을 때 어떤 게 위험할까? 왜?
아까 우리 고나트륨 혈증에서 신경계 증상이 있을 때 위험하고 또 하나 핍뇨. 그쵸? 핍뇨는 시간당 몇 cc면? 30cc 이하.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4번이에요. 4번.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옵저베이션 할 수가 있지만 4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9번. 이제는 이제 그 산독증, 대사성 산독증, 그 다음에 호흡성 산독증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있죠? 몇 페이지에다가 이걸 쓰냐면 11페이지 거기 그 40번 그 아래에다가 제가 쓰는 걸 같이 여기다 쓰고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거. 호흡성 산독증, 호흡성 알칼로시스. 그 다음에 대사성 산독증, 대사성 알칼로시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을 하셔야 돼요. 국가고시 때문에라도 해결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ABGA 했을 때 그거 결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그러면은 바보 소리 듣죠? 자, 먼저 우리가 ABGA를 뽑았어요. 세 가지를 봐요. 다른 거 다 보지 말아요. 여러 가지 쫙 나오거든요. 요즘은 기계로 해갖고 쫙 나와요. 그 OCS 해갖고, 그쵸?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수소이온 농도를 뭐라 그러지? pH. pH. 수소이온 농도의 정상치. 자, 7.35하고 7.45. 혈액 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혈액 내에 7.35에서 7.45. 이거는 뭘까? 약산성일까? 약알칼리성일까? 약알칼리성이에요. 아셨죠? 약알칼리성 7.35에서 7.45. 그러면 7.35보다 아래면은 뭐예요? 산증. 7.45보다 위면 알칼리증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성하고 대사성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 호흡성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PCO2 그렇지. 혹은 뭐? PaCO2 똑같아요. PCO2, PaCO2 똑같아요. 자, 정상은 35에서 45 mHg. 자, 35보다 높다. 그러면 35보다 높으면 뭐예요? 35보다 낮다. 뭐라고? 알칼리증이지. 이거보다 높으면 45보다 높다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CO2는 뭐라 그랬어요? 산이라고 그랬어요. 산. 그래서 우리가 ABGA 할 때 PO2보다 뭘 봐야 돼요? PCO2를 봐야 돼요. PO2는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컨퍼런스 할 때 보면 학생들이 뭐 PO2 얘기해. 아니요, 전 PCO2 물어봐요. 왜? CO2가 산이잖아, 산. 응? 그래서 호흡성 산증, 알칼리증 할 때 뭐? CO2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35보다 아래의 경우에 뭐? 알칼리증이지. 그치? 이거보다 높으면은 산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서 이 사람 PCO2하고 pH 보고 그 다음에 PCO2를 봤는데 이게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이고 그때 딱 보면 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자, 대사성을 할 때 뭐? HCO3. 이거는 정상인데 pH도 약간 좀 정상인 것 같고 PCO2도 정상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HCO3. HCO3는 뭐라고? 이게? 염기예요? 산이에요? 염기지. 염기예요? 그럼 이거를 보고 대사성을 보는 거예요. 대사성. 뭐? 이거는 호흡성. 이거는 뭐? 대사성. 그러면은 이거의 정상 수치는 뭘까? 22에서 26.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22 이하면은 대사성 산증일까? 알칼리증일까? 산증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22 이하면은 뭐? 산증, 대사성 산증이에요. 26 이상이면? 왜냐면 이게 수치가 높은 거는 이 HCO3가 높다는 거잖아. HCO3는 뭐? 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상황 설정이 나오면은 호흡성 알칼리증, 호흡성 산증 어떤 걸 보라고? 이거. 대사성은 뭐? 이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가서도 임상이 나가서도 요거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HCO3의 그 정상 수치가 몇이라고? 22에서 26. 26 이상이면 뭐? 알칼리증.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19번. 다음 중 대사성 산독증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대사성 산독증이면 어떤 걸 뭐라? pH하고 뭐? HCO3. 그러면 pH가 몇 이하일까? pH 7.35 이하지. 그럼 HCO3는 22 이하. 그치? 그게 딱 나와야 돼. 아셨어요? 자,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은 염기가 상실되거나, 그치? 염기가 상실되거나 혹은 산이 축적되는데 비휘발성 산일까? 휘발성 산일까? 그렇지, 비휘발성 산의 축적이지. 휘발성 산은 어디? 호흡이잖아요. 대사는 호흡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대사성 산독증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 자, 심한 빈혈일 경우, 그 다음에 당뇨성 케톤증이라고 써놓으세요. 당뇨성 케톤증. 신부전증도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살리실릭 액시드의 과다 섭취.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동물질의 섭취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동물질의 섭취.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잘못 먹으면은 대사성 산독증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자동차에 부동액 있죠? 뭔지 알아요? 자동차 부동액. 그거 잘못 먹으면 대사성 산독증. 그거 먹고 자살기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뭐? 대사성 산독증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셨죠? 대사성 산독증, 부동액 같은 경우. 그것도 동물질. 자, 급성 구토나 반복된 위흡이는 뭐? 대사성 알칼리증. 왜? 위에 뭐가 있어요? HCl, 산.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뭐야?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20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장기간, 이거 아까 했던 거,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한 대상자 혈액 검사에서 칼슘이 6.0이 나왔어요. 칼슘이. 자, 우리가 칼슘의 정상 농도가 아까 4.5에서 5.5면은 6이면은 고칼슘 혈증이에요. 이때 적절한 간호중재. 1번. 칼슘 클로라이드를 정맥으로 투여했다가 또 큰일 나지. 칼슘 많은데. 그쵸? 1번은 아니고. 자, 2번. 비타민 D 투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랬지. 왜? 그렇지. 어디에서? 장에서. 그러면 고칼슘 혈증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부동 환자한테 비타민 D 주면은 뭐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무식한 간호사는 그럴 수 있어요. 생각 안 하고. 3번. 트루소사인을 잘 관찰한다. 자, 트루소사인은요. 하이포칼세미아일 때, 저칼슘 혈증일 때 나타나는 거지. 트루소사인이 어떤 사인이더라? 우리가 팔에다가, 그쵸? 커프 감았을 경우에, 그쵸? 사인이 있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이포칼세미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트루소사인은 하이퍼칼세미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칼슘의 정상 수치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의 고칼슘 혈증의 어떤 증상을 알아야 되고, 트루소사인이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이포칼세미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3번도 연관이 없죠. 그 다음에 4번. 스테로이드나 이뇨제를 투여한다. 맞을까 틀릴까? 우리가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할 경우에, 그치? 뼈에서 칼슘이 유리되는 것을 또 줄이고 바이타민 D의 합성을 줄여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에 이뇨제를 같이 투여하면요, 소변으로 어떻게? 칼슘도 같이 배설시킬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가 칼륨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뭐 칼슘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 스테로이드나 이뇨제. 자, 그 다음에 5번. 강직성 경련이 나타날 때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강직성 경련은 저칼슘형 테타닌. 그쵸? 저칼슘형 테타닌이죠. 그래서 20번에 4번이에요.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